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정분실 리포트. 오늘이 4월 2일입니다. 어제는요, 제가 엊그저께 그 물뚱말리 하나 했고,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만우절이라 가지고, 예, 제가 뭐 뭔 패드립을 칠지도 몰라서 일부러 녹음을 안 했습니다. 또 요즘 제가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지금 녹화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한 과목이 좀 돼가지고 게다가 2주 분량을 해야 되니까 거의 한 30시간 분량 보자. 30이 아니구나. 한 50시간 분량을 녹음을 해야 됩니다. 녹화죠. 녹화를 해야 됩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화면에 PPT를 띄우고 이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물론 제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제 스미더스의 정분실 공식 채널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채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학생들만 볼 수 있도록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길잖아요. 한 50시간 분량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서 면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일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중간 좀 쉴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생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생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정분실도 기운이 쭉쭉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부실 리포트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군내에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뉴스들을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뒤에 뭐 다른 뉴스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는 뉴스를 주구장창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기운이 좀 남으면 2부를 하고요. 그래서 2부가 새벽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뚱말리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특집을 하든지 뭐 생각은 지금 많은데 머리는 복잡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뉴스는요. 해군 기지 뚫리자. 최근에 해군 기지들이 많이 뚫렸거든요. 민간인들이 해군 기지로 막 몰래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왕왕. 그래서 해군 기지가 뚫리자 해병대나 육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군에서 이게 이제 군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또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해군 기지를 왜 해병대나 육군이 와서 지키냐? 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군도 솔직히 기분 나쁘죠. 니들이 오죽 못 났으면 니네 집도 못 지키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군도 좀 뾰루퉁해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사를 일단 읽어드리면 최근 있던 민간인 침입 사건으로 일선 부대 경계태세를 정비해온 군이 주요 해군 기지에 해병대 및 육군 전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기지를 해병대와 육군이 지켜주는 상황이 되는 셈이라 군내 일각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공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군에 이제 헌병대가 있습니다. 공군 헌병대가 기지 방어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해군은 이제 해군 헌병대가 그만큼 규모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각 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합동참모본부는 군 대비태세 보안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해군 기지에 해병대 중대급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대급이면 대체로 한 200명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육군 소령 4명이 해군 작전사령부 등 일부 해군 기지에 1명씩 교환 보직으로 파견돼 경계작전 및 노하우 전수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도 보내고 육군도 보내고 뭐 이렇다는 거죠. 민간인 무단 침입으로 경계 허점이 드러난 일부 부대의 경계를 파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해당 인원들의 파견은 부대의 경계 전력이 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해군 내에서 그 경계 병력을 좀 더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충분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육군이나 해병대가 가서 그 기지를 대신 지켜주겠다.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해군 기지가 주둔 병력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주둔 병력이 얼마 안 되는데 기지는 엄청나게 넓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항구다 보니까. 그리고 육상보다 해상 작전에 익숙한 해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 이제 그 해군이 자체적으로 편제를 늘려서 대비 태세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에게 해군 기지에서 경계 근무만 서라는 것은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창설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반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해병대 관계자겠죠. 예, 해병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테고, 문제가 드러난 일부 부대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기조를 고려해 보다가 근본적인 경계 대책이 고려해 보다 근본적인 경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군에 그 입대하는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차라리 외부에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뭔가 첨단 경비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그 타군이 경계 근무를 서다가 민간인 침입이 재발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혼선도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뚫리면 누가 책임지냐. 해군뿐 아니라 전군 대비 태세 강화에 적용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군도 기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군 경비 인력이 가서 지켜주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앞서 이제 8일 민간인 2명이 3월 8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고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는 해군작전사령부와 진해 해군기지에도 민간인이 침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월 16일에는 한 남성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방공진지에 침입했고, 3월 21일 날에는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외곽 울타리에 8개월가량 뚫려있던 개구멍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제 3월 17일 날 경로를 해가지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작전 시스템 및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본인 모가지도 위태위태한데 코로나도 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니 군인들이 경계를 실패를 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로했다는 겁니다. 공군 출신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요. 공군참모총장 출신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해군 기지가 뚫렸다. 그래서 해병대나 육군이 가서 지켜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켜줄 거다. 그래서 다 불만, 셋 다 지금 불만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이제 경로에서 막 얘들이 똑바로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공군은 왜 자꾸 트림이 난지 모르겠네. 공군은 그럼 똑바로 일을 하고 있는가? 봅시다. 4월 2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해군 쪽 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터지니까 이게 31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일보에서 공군에 대한 까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해군 쪽이나 다른 데서 슬쩍 흘려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게 공군 내부에 관한 내부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뭐냐 소개를 해드리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4월 2일 오후 5시 30분에 나왔고요. 속보로 나왔습니다. 공군 조종사들 비상 대기 중에 수차례 술판 돈 없는 기강 회의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 소위 스크램블 대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 출격 대기인데, 보통 군 홍보 영상을 보시면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복을 다 갖춰 입고 앉아서 이제 바둑 같은 거 둔다든지 또는 뭐 오목을 한다든지
또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따르르 하면서 이제 비상경보가 울리고 위에 그 천장쯤에 그러니까 문 위에 벽에 이렇게 그 램프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글자가 적혀 있고 램프가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F5에 불이 들어오면 F5 조종사들이 뛰어나갑니다. 그 제공호 조종사들이. 그리고 F4 팬텀에 불이 들어오면 팬텀 조종사들이 뛰어나갑니다. 이게 소위 이제 스크램블 또는 비상출격 대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뛰어가서 한 10분 만에 전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바로 상시 대기 태세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기 태세 중에 있던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 소위 5분 대기조고 바로 비행기를 몰고 날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적이 내려왔다고 비상경보가 뜨면 또는 뭐 무장공비가 발견됐다거나 또는 이제 간첩선이 떴다거나 이러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보면 수차례 술판 돈 없는 기강 회의라고 돼가지고 공군의 어떤 기강이 완전히 작살난 것처럼 제목은 적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내용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이 일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약간 미묘하다, 약간 묘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공군조종사들이 지난해 부대 내 비상대기실에서 수차례 음주를 한 사건이 뒤늦게 신고돼서 군이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대 자체 조사를 통해 주도자 한 명만 견책 처분을 받아 공군본부가 재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수원기지 조종사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재체 조사를 해봤더니 뭐 산이 경미하니까 그냥 주도자 한 명만 처벌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공군에 따르면 16명의 수원기지 조종사들이 2019년 8월부터 9월 초에 세 차례에 걸쳐 그러니까 2019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여름이죠. 더울 때입니다. 그죠? 한여름이에요. 예. 세 차례에 걸쳐 부대 내 PX에서 술을 사와가지고 비상대기실, 스크램블 대기실에서 마셨다는 겁니다. 비상대기실은 지상 전투병력의 5분 대기조와 마찬가지로 조종사들이 전투기 출격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세 차례의 음주 중 첫 번째는 500ml짜리 맥주 2캔 500ml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좀 뚱캔이라고 불리는 긴 캔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500ml짜리 맥주 2캔을 8명이 나눠 마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500ml짜리 2캔이니까 1리터 되죠. 1000ml니까 1리터. 1리터를 8명이 나눠 마신 겁니다. 1리터를 8명이 나눠 마셨으니까 한 명당 한 150ml 정도. 그러니까 딱 맥주 잔으로 따지면 한 잔이에요. 그냥 한 잔이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니까 한 명당 한 잔씩 마신 겁니다. 그냥 한 명이 한 잔씩. 이렇게 마셨다는 거고. 두 번째 음주에서는 그러니까 총 세 차례 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음주에서는 1.5리터 맥주 한 병을 1.5리터 맥주 한 병이니까 이거 아마 페트병으로 된 맥주 같습니다. 이 한 병을 8명이.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렇게 되면 이래도 한 명이 한 180ml 그러니까 이렇게 1.5리터짜리 맥주 한 병을 8명이니까 이것도 8명에서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거고요. 날도 더우니까 한 잔. 그냥 한 잔 짠하자 이거고. 세 번째는 500ml 맥주 한 캔을 두 명이 각각 나눠 마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세 번째는 8명이 꼭 참여한 게 아니고 맥주 한 캔을 두 명이 그냥 나눠 마신 정도.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명이서 그냥 맥주 한 캔 나눠 마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250ml 정도. 그러니까 맥주 가득 차서 한 잔. 이렇게 드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쪼잔한 게 한 명이 맥주 한 잔씩 마신 거예요. 그냥. 마신 겁니다. 여기에 가담한 16명 중에 절반은 음주 당시 비상대기 임무를 마친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근무가 끝나서 퇴근하려던 사람들이
한 잔씩 한 게 이제 절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비상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신 건데, 이들은 F4 팬텀과 F5 제공호 조종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F16이나 뭐 F15 같은 첨단 전투기 조종사는 아니었고요. 해당 사건은 6개월 가까이 묻혔다가 지난 2월 국방 헬프콜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또 신고하는 새끼가 있어요, 보면. 누가 신고했는지 참. 하여튼 뭐 이걸 또 신고한 사람이 있고, 같은 날, 그러니까 2월 11일 사건을 접수한 부대는 자체 감찰 조사 및 징계 조사를 했고, 그 결과 3월 13일 음주를 주도했던 A 소령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A 소령님이 가장 상급자인데, 이분이 야, 한 잔씩 하자라고 이제 주도하셨던 모양입니다. 견책은 호봉 승급 지원 6개월 이 부과되는 경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1년 지나서 호봉 올라갈 때 얘는 1.6개월 지나야 1호봉이 더 올라가는 거죠. 승진에 약간 영향을 줍니다. 음주량이 일단 미미했고, 왜냐하면 한 병당 한 잔씩이니까 실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잔 정도 마신 거 가지고 비행기를 모르는데 뭐 영향을 준다든가 한 건 아니니까요, 보통. 특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못 먹게 돼 있으니까, 야, 규정상 근무 중에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마시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주도자를 제외한 인원의 경우 선배인 A 소령의 강권이 있었다는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A 소령이 강제로 야 명령이야 마셔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제가 보기엔 이 A 소령님이 독박을 쓰기로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분위기를 봐서. 그 공공관계자는 당시를 포함해서 최근 F4와 F5는 비상 출격 사항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조종사들의 긴장이 풀어진 것 같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요 전으로 해가지고 비상 출격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야, 그냥 뭐 한 잔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 잔 정도는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3월 16일 해당 보고를 최종적으로 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재조사를 지시했고요. 야, 이거 재조사해 라고 된 거죠. 왜냐면 요즘 군내 분위기도 안 좋은데, 지금 이거 지금 야, 그 해군 부대는 뻥뻥 뚫리고 이랬는데 이거 되겠어 이래가지고 재조사해 이렇게 된 거죠. 군 내부적으로 이번 음주 사건이 엄중한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도 재조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군 부대 뚫리고, 그것도 해군 뭐 그 수방사 육군 부대도 뚫리고 이러는데 공군은 술을 처먹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괜히 문제될 것 같고, 또 국방부 장관이 이제 공군 출신인데 면이 안 서니까 재조사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그러면 지금 군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기사화가 됐는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정경두 씨가 해군하고 육군은 엿을 매겼기 때문에 아마 해군하고 육군 쪽에서 공군의 어떤 비리를 중앙일보에 제보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원래 그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아까 기사 내용에서 있었지만 그 사이좋게 나눠 마셨는데 누군가 국방 헬프콜에 신고를 했다잖아요. 네? 그 말은 군은 그렇게 원래 약간 좀 이런 기강 문제나 승진 문제 같은 게 얽혀 있으면 의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현재 저희 군의 어떤 군의 기강은 그렇게 크게 흔들린 것은 아니다. 뭐 총을 뺏기지도 않았고 술 먹고 비행기 몰다가 추락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솔직히 규정상 술 먹고 비행하면 안 되는 규정은 있긴 합니다만은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반주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거 추우니까 또 많이는 안 하시겠지만 맥주 한 잔, 야 더운 여름에 맥주 한 잔 정도야 뭐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비행기 안에는 에어컨도 나오는데 그렇게 뭐 열받는 상황도 아니고 이해해 줍시다. 예. 뭐 이해하고 싶네요. 또 사실 말입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웃겨가지고 그러는데 F16이나 F15 같은 경우에는요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F-16이나 F-15, 그 다음에 F-35 스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손 놓고 있어도 비행기가 알아서 이렇게 잘 갑니다.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놓으면. 근데 F4 팬텀이나 지금 짤방으로 보이는 게 팬텀이죠. F5 제공호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지가 거의 40년, 50년 가까이 돼 가는 전투기들이거든요. 이건 맨정신으로 몰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떨어져요. 왜냐면 F5 엔진 고장 장난 아니게 많이 나고요. F4 팬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자동차로 치면 한 40만 킬로 탄 차입니다. 디젤 그것도. 그러니까 그 맨정신으로 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겁도 나고. 그래서 한 잔씩 하시겠다는데 그런 거 가지고 쫀쫀하게 에이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부대장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솔직히. 아니면 야 내가 사줬다 그러고 끝낼 거야 아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뭐 규정은 규정이니까 잘 알아서 행복을 찾아가시겠지요. 본인들에게 허락된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분들도. 아무튼 다음 정치 관련 뉴스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례정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민주당계 비례정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있고 그 양쪽으로 비례정당 두 개가 알처럼 달려 있는데 이 비례정당 두 개가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서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은 이거는 그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자릿수를 깎아먹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비례 47석 중에 30석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기 뭐 더불어시민당인가 뭐 그거 그 민주당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민주당이 비례 11번부터 들어가 있고 그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다른 여러 그 시민단체나 뭐 이런 여기저기 뭐 연합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도 저기 한 15명 당선되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도 한 7, 8명 당선돼가지고 둘이 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열린민주당 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정봉주 씨가 하는 열린민주당이 한 7, 8명이 당선돼 버리면 그만큼 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 주도했던 더불어시민당은 당선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민주당 비례 후보는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다. 왜냐? 1번부터 10번까지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이 사람 그 각각의 어떤 그 연합 각종 뭐 시민단체나 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선된다고 해서 이 정당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안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머물러 있는 걸 전제로 당선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나가서 혼자 국회의원 한 명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일단 뭐 협의에 따라서 출당 조치를 하거나 해줘야 되겠죠. 아마 본인이 나오면 이제 떨어지니까 그 비례 날아가니까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선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김어준 씨입니다. 그런 지금 정치 환경인데 문제는 이제 그 공약을 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총선 공약을 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좀 갈등이 심합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더불어시민당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이게 이제 김어준 씨가 만든 정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어준 씨하고 양정철 등을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총선 공약으로 뭘 내세웠냐?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 행사 방해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그러니까 뭐 조국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검찰의 범인으로 놓고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거죠. 예. 또 하나 이제 최전방 군사 분계선의 후방 개념 전환. 이게 글 자체가 제가 처음 봤을 때 뭐 잘못 썼나 싶었는데 최전방인 군사 분계선의 후방 개념 전환. 솔직히 제가 한글로 돼 있고 읽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뭐 뒤에 설명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매년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서 데이터 배당제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이걸 배당해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논란이 일자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공약을 물리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한 공약이 올라갔는데 홈페이지에 10대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야 뭐야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이거 이래 되니까 저 자원봉사자가 워드를 잘못 쳤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약을 내리고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잠잠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란의 일자 뒤늦게 행정착오였다며 삭제했습니다. 재윤경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이죠.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가자 환경당, 가자 평화인권당 등 연합에 참여한 소수정당이 냈던 공약인데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선관위에 다시 보낼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자 환경당과 가자 평화인권당은 공천 후보 명단에서 배제된 데서 반발해서 이미 연합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진 졸속 창당과 졸속 공천에 이어 졸속 공약을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총선을 보름 남기고 새로운 공약을 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이날 공개했던 공약에 대해 강성 친문 지지층만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단 윤석열 씨에 대해서 뭐 때리겠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의 후방 개념 전환 공약을 두고는 한 외교안보소식통은 군사분계선이 최전방이라는 개념인데 이를 어떻게 후방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기본소득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1% 환수를 두고는 국가재정 상황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정부기관 언론 출입처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거였죠. 이에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졸속 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며 새로운 공약도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그 당론을 베껴 쓰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야 뭔들 이뻐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법령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비판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한다는 공약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미군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를 누비는 전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미군 등 일부 표현을 입장문에서 삭제했지만 미국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친문 적통 문제를 재점화한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검찰총장을 그렇게 주장했던 그러면 김의겸 씨가 있는 열린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공약을 냈는가? 이것도 사실 봐야죠. 제가 트위터에서 썼는데 전직 국회의원, 전직 법무부 국장, 또 저기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요. 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전직 지방국세청장, 그다음에 전직 청와대 비서관, 전직 청와대 대변인 이런 분들이 계시는 열린민주당, 정봉주, 손혜원의 열린민주당 여기에서 내놓은 1호 공약이 뭐냐?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의 권력을 축소해가지고 대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막 대드는 게 또는 법무장관에게 막 대드는 게 이름 때문이라는 거죠. 직함 때문이다. 야, 니는 검찰청의 장인데, 어? 왜 총장이라고 불러? 네가 대학 총장이야?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이야? 뭐야, 네가? 네가 이름을 총장이라고 스스로 하니까 네가 마치 그 육군 참모총장이나 된 것처럼 장관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답답하고요, 솔직히. 예? 이 양반들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할지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이제 이거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요. 팩트 체크하는 기사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자 실수라더니 사실은 이 10가지 공약 민주당도 합의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회의까지 했고 민주당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이거 내용을 보고 합의도 하고 박수도 치고 다 오케이 해서 올렸는데 왜 왜 자원봉사자 실수라 그러면서 이걸 또 다 내리냐라고 해서 내부에서 폭발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내용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전 국민의 기본소득 60만 원 등의 공약을 철회한 것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당은 우리 당의 공약이 아니다. 행정착오로 공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했지만 합의 과정을 거쳤고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다라고 내부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민당에 참여한 시대전환의 이원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당이 제출했다가 철회한 10대 공약 중에 이웃국가 북한 정책은 시대전환이 발표했던 것이다. 이웃국가로는 선거연합 참여정당들이 공식 합의 과정을 통해 선거연합 정당의 10대 공약에 반영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민당의 이웃국가 북한은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돼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북 유화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며 이웃국가인 북한 공약은 사실은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공약입니다. 내용을 보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 오후 5시에 시민당, 선거연합 정당들이 모두 참여한 공식 정책협의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각 정당은 선거연합의 취지에 맞게 각 정당의 정책을 제출해서 단순 취합해서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막 조율하는 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한 개씩 내가지고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제출하자 그냥. 왜냐면 어차피 연합 정당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정당한 기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간의 독립성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각 정당은 자신이 우선순위로 밀고 싶은 정책을 제출했고 시대 전환은 그 전에 이미 선관위에 공약으로 제출했던 국민기본소득제도와 좋은 이웃 북한론을 제출했다. 이어서 이제 시대 전환은 그 자리에서 기본소득제 공약은 기본소득당에 양보하기로 했다. 전 국민의 조건 없이 기본소득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기본소득당이 제시하고 모두가 동의한 시민당의 공식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참여했었고 요 회의에는 그 이웃국가 북한론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공감도가 되게 높았고 선거연합의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이니 꼭 넣으면 좋겠다는 더불어시민당 쪽의 의견도 있었다. 시민당이 애초 공약에 모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야, 니들 다 오케이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실수네 뭐네 자원봉사자의 실수네 웃자네 이런 얘기 하냐? 이거 아니지 않냐? 라고 누군가는 열을 받은 거죠 지금. 이래가지고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2주 남았거든요. 4월 15일이 선거 날입니다. 보름도 아니지. 이제 13일 남았네. 13일. 선거 금방입니다.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할 게 없으면 차라리 그 자한당처럼 입 다물고 계시던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런데,
2020년 3월 31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아주 구태의연하게 민주당의 모든 실책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총선 전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뉴얼을 배포를 했는데 그 매뉴얼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걸 제가 마지막 뉴스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당의 대입이 총선 전략 구태 꼰대 부각시켜 공격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 후보 캠프에 배포한 총선 매뉴얼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해 구태 꼰대 정당, 일본에 한없이 굴종하는 세력으로 규정해 공격하는 4.15 총선 홍보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는 최근 21대 총선 전략 홍보 유세 매뉴얼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각 후보 캠프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각 후보 캠프에 배포한 대외비 보고서가 어떻게 바로 유출됐는가? 각 후보 캠프들마다 다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자한테 빨대를 대주는 사람도 있고, 또 자한당에서 꽂은 알바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꽂은 스파이도 있고요. 또 공천에서 떨어져가지고 야 이놈의 민주당 망해라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스파이 짓을 하기도 합니다. 민주당 곤란해지기 시작. 뭐 그 스파이들은 많습니다. 원래 선거는 전쟁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새어나온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21대 총선 메시지 매뉴얼 항목을 통해 통합당이 5.18을 부정하고 세월호를 폄훼하며 등 막말을 일삼는 구태 꼰대 세력임을 부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후보들한테. 메시지의 예시를 드러났는데 뭐라고 했냐? 국정 발목 잡는 통합당을 보이콧해달라. 이렇게 국민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또 대한민국을 과거로 퇴행시키려는 통합당을 막아달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통합당을 심판해달라. 통합당의 막말, 가짜뉴스, 역사 왜곡 정치를 끝장내달라 등을 들었습니다. 참 구태의연하죠. 보통 이런 메시지들은요, 정치 프로파간다, 이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선동을 위한 메시지들은 심플하고 간결하고 그냥 읽기만 해도 뭔가 막 몸이 격동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적이 미워지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던 날 대통령은 짜파구리를 쳐드셨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런 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확확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작 민주당에서 통합당 그 자한당을 공개하기 위해서 내는 메시지들을 보면 약해요. 약합니다. 약하고요. 또 이제 보고서에 또 뭐라고 썼냐?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통합당 일각에서 총선 후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론한 것도 홍보에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총선에서 이겨서 원내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와 통합당 사람들은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촛불 시민의 힘을 우습게 아는 통합당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국정농단의 혼란스러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와 같은 내용으로 탄핵의 위험성을 경고해서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라는 의미로 이런 전략을 제시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는요, 그 통합당, 그러니까 자한당 쪽 지지자들한테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식을 가진 모범 준법 시민들이라면 말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지난 2018년에 울산시장 그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대통령 탄핵감이거든요. 그거는 선거 부정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자한당 일부에서만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또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통합당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가계 부채도 치솟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비싼 부동산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게 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어떤 탓이라는 거죠. 지금이 집권 1년 차면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집권 3년 차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을 하시면은요, 안 되죠. 이제 임기 2년도 채 안 2년 정도 남으셨을 텐데, 그럼 언제 본인 정치 하실 건데요? 계속 남 탓만 하면. 근데 남 탓을 한다는 겁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통합당은 일본 아베 정권을 옹호하며 일본에는 한마디 비판도 못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고 부른다. 과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문바들만 한일전을 운운하고 문바들 중에서도 아주 극렬 문바들만 한일전 운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그 한일전이라는 소리도 없습니다. 뭐 하여튼 한전을 부른다며 통합당은 자한당은 일본 정부에 한없이 굴종적이고 우리 정부는 비난하기에만 급급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리치셨는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이 최초로 독도를 방문해서 일본과 아주 크게 한번 충돌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뭘 그렇게 불종을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뭐 위안부 합의 뭐 운운하시는데 그게 일본에 굴종해서 합의를 해준 게 아니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 성노예 뭐 불리기도 하고 위안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 금전적인 지원책이라도 만들려고 했던 건데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하고 또 뭐 소녀상 치워라 뭐 이런 거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집어넣고 또 돈도 사실 몇 푼 못 받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굴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튼 심지어 그 합의는 청와대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하고 이제 외교 원로들이 주도를 했어요. 공노명 외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 지일파 외교관들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는 민주당 정부의 성과 홍보와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그렇게 많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천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민주당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의 심각으로 상향했고 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선제적인 조치를 하셨다고요? 야 진짜 네, 참읍시다. 제가 방송에서는 쌍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쌍욕을 하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방송에서는 쌍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쌍소리 안 할 겁니다.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16만 명을 넘어섰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매뉴얼대로 제가 보기에 이 21대 총선 전략 홍보 유세 매뉴얼을 충실하게 요 매뉴얼대로 이행하시는 민주당 그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가 계신다면 그분은 낙선한다. 낙선은 따론 당상이다. 감히 제가 정치학과 교수의 입장에서 감히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낙선하십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만든 자료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선거하시면 진짜 위태해집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들 진짜. 나 참 갑갑하네. 하여튼 요즘 제가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좀 더 많은 어떤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너 자꾸 녹음 안 하고 왜 자꾸 저기 트위터에 가서 싸움질만 하냐고 하시는데 뉴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뉴스를 읽다 보면요 딱 진짜 막 화가 나요. 막 욱욱욱 차오릅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녹음이고 뭐고 트위터 가서 그냥 울분을 싸지르는 겁니다. 제가 원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고 잔뜩 있습니다. 지금 요 보십시오. 요 두껍잖아요. 요 두껍죠. 이게 다 원고예요. 이게 게다가 여기만 있나 지금? 저기도 보십시오. 저기 어이구 저기 보시면은 저기 하나 둘 셋 저것도 다 원고입니다. 정분실 판단고기 그다음에 그 정분실 저기 보시면 정분실 내비 자료 이게 다 원고예요. 이게 에,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예, 힘들게 삽니다 제가. 아무튼 저기 최선을 다해서 녹음도 하고요. 강의도 녹음하고 녹화하고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1부 감사하고요. 2부는 제가 봐서 하겠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